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구간 맞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미뤘다가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한국 주식을 뭐라고 평가할까? 중국하고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렇게 전환점, 변곡점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계절에 맞는 옷도 준비해야 되고 변화의 흐름도 읽어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머니올라에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연말 가까워지면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서 향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는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또 역할 때문에 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머니올라에 자주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주 그러면 얘기할 것들이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온다면 언제 오고 또 왔을 때 어느 정도 강도의 침체가 오는지가 궁금한 것 같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 침체 오느냐 안 오느냐 OX로 질문하시면 온다. 근데 그 경기 침체의 정도가 어떻느냐, 그 정도는 여러분이 굳이 우려할 만큼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하는 여정이 경기 침체에 오니까 경기 침체에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물가 안정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배경이 뭔지를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2가지 숙제가 있어요. 연준의 숙제는 2가지 책무, 맨데이트. 하나가 물가 안정, 2번째가 최대 고용. 근데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뿐인 거죠. 지금 고용 노동 시장이 붕괴됐거나 여러분이 우려할 만큼의 경기 침체 상황 아닙니다. 자연 실업률이에요. 예를 들면 명예퇴직하신 만 65세 이상의 교수님들. 그럼 이 명예퇴직하신 교수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 상황에 놓인 걸까요? 아니면 자연 실업에 해당될까요? 자연 실업입니다. 그 자연 실업률 여부의 그 결정 기준이 4.5%인데 4.5%를 밑도는 수준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실업자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파월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면 이 실업률이 늘어나는 현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을 위해 견뎌야 할 정상화 과정이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룬 상황에서는 굳이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4.2든 4.3이든 4.5로 가는 여정을 막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막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경기 침체가 예를 들어 실업률이 5%를 초과하는 그런 수준의 심각한 경제 위기 혹은 경기 침체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경제 위기로 치닫게 된다. 이렇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은 최대 고용을 목표로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B컷으로 일단 스타트를 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려할 만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올 수도 있잖아요. 올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를 봐야 되는 건가요? 고용 지표를 보고 판단하기엔 굉장히 늦습니다. 고용이라는 이 지표는 이 경기 지표 중에 가장 후행적 지표예요.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기업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럼 인력을 줄여야겠죠. 그럼 인력 줄이면 다음 날 바로 주나요?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생산 물량이 줄어들 것 같아. 그래서 조달 물량을 줄여야겠어. 이것은 선제적이죠. 지금 당장 생산이 줄지 않더라도 앞으로 경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구매 조달 물량이 별로 바이어들의 요청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줄이는 게 뭡니까? 조달. 그게 뭐죠? PMI 지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PMI 지표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제조업 PMI 지표, 또 서비스업 PMI 지표 이런 것들은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향후 기업의 생산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보여주는, 예를 들면 물가 지표도 PPI 생산자 물가 지표를 보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표의 흐름이 어떨 것이다라고 예견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2-3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그래서 선행 지표를 보셔야 더 명확하다. 그러나 선행 지표마저도 PMI 지표마저도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나 그러니까 이 기업에 구매 담당자가 있잖아요. 구매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팀이 따로 있고 완전 다른 팀이죠. 이 구매팀은 앞으로 생산하는 그 부서, 제조 부서에서 이만큼 우리 연필 만드는데 흑연 필요해. 나무 목재 가루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그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는 계획을 하는 팀이니까 앞으로의 생산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생산이 안 좋아지고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때 그때 고용 지표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용 지표마저도요. 예를 들면 지금 9월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든 고용 지표는 8월 고용 지표예요. 그럼 9월 고용 지표는 언제 볼 수 있어요? 10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되는 시점도 뒤에 있기 때문에 고용에 나타나는 영향도 늦지만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도 한 달여 정도 있다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보고 판단하기는 늦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뭐 소매 관련 지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재고 관련 지표라든지 맞습니다. 다양한 선행 지표를 보고 경기 침체를 판단해야 맞습니다. 한다. 예를 들면 소매 판매액이 줄어드는 건 경기 침체 현상이에요. 근데 소매 판매가 줄어들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소비자 신뢰 지수인 거예요. 소비자들이 불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앞으로 소비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저축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전 단계의 선행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선행 지표들이 최근 바닥을 이미 찍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징조로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좀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수준에서 일단 1분기 성장률이 미국 1분기 성장률 1.4% 나쁘지 않은 겁니다. 미국 분기별 성장률 치고는. 그리고 2분기가 3.0%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조정되더라도 2.8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8은 굉장히 견조한 미국 경제 성장세입니다.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이 2.9, 3.0이에요. 지금 경기 침체가 드리워졌나요? 안 드리워졌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면 4분기 이후인데 경기 침체적 현상, 그 경기 침체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라이트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4분기나 25년 1분기 정도에 올 거라고 보는데 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B컷은 경기 침체가 왔다고 판단해서 인하한 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어. 미리 방어해야지. 물가는 잡혔으니까.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를 조금 적극적으로 선회하자 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금리의 종착역이잖아요. 네. 앞으로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확확 내릴 것이냐, 찔끔찔끔 내릴 것이냐.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확확 내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물론 앞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확확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FOMC 회의 정례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서둘러서 긴급 소집해가지고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라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페드의 경제 전망, 또 IMF의 미국 경제 전망, 그리고 OECD의 미국 경제 전망 이런 전망치들을 보면 올해 경제 2.6%, 내년 경제 1.9% 그렇게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만한 그런 경제 여건이라고 전망하지 않고 있고 페드의 전망은 올해도 2.0, 내년도 2.0,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기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전망에 기초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운영한다면 성급한 금리 인하는 예견되기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목표 금리가 중립금리라고 네. 하죠. 약 3.0, 낮게는 높게는 3.5. 그 정도의 중립금리를 연준은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요. 그 정도의 중립금리를 25년 연내가 아니라 26년에 걸쳐서 2026년까지 매우 점진적으로 천천히 금리 인하 해 나가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말까지는 한 2번 정도 더 내리고 네. 내년에는 이제 한 1%포인트 정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연준이 목표하는 금리로 차분히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 굳이 이 스케줄을 굳이 말씀드리면 퐁당 인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으니까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지켜보고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지켜보고 물론 지켜볼 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네라고 하면 서둘러 하겠지만 당기겠지만 물가가 다시 반등하네 한다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목요일 날 미국 GDP 2분기 확정치가 발표되고 금요일 날 PCE 물가 발표가 나와. 맞아요. 근데 만약에 물가 발표가 다시 좀 튀는 반등한다. 그러면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인커밍 데이터를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잠정적으로 그 경로를 이 정도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3.5나 3.0을 향해서 인하해 나간다. 이렇게 경로를 가정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책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2025년 경제 전망 피벗의 시대라는 이제 제목인데 매년 가을마다 이렇게 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 내년도 경제 전망 책을 내시는 게 올해로 7년째? 네. 그 정도 되시는 것 책으로는 7년째고요. 네. 기존에 제가 뭐 현대경제연구원이나 뭐 삼성 KPMG 경제연구원이나 보고서를 쓴 것까지 하면 뭐 15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책 보면 여기 책 표지 보면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셨고 또 하나의 키워드로 항복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혹시 이 뜻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물리학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원래 제가 매년 경제를 전망하다 보니까 그 해를 점으로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이어보면 이제 선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들고 계신 볼펜이 있잖아요. 그 볼펜에 만약에 양쪽으로 힘을 주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지죠. 힘을 빼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근데 만약에 힘을 그 이상으로 과하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겠죠. 그럼 힘을 빼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죠. 그 힘을 빼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지점의 힘, 그 힘을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일딩 포인트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2020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워낙 우당탕탕한 일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5년 동안 정말 우당탕탕했죠. 코로나19, 뭐 전쟁, 2번의 전쟁, 지금도 안 끝났고요. 또 초인플레, 초긴축,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과도한 힘이 주어져서 세계 경제가 마치 부러지듯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경제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이전 경제 상태는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약 3.7%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5년의 힘이 작용된 이후 25년부터는 그냥 아예 저성장 고착화돼서 3.2%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으로 간다. 그런 모습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라는 얘기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한 7년 전부터 이렇게 경제 전망 써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 때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도 아래 공포라고 해서 그때도 이거 경제 불황 오는 거 아니냐,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뭐
엄청난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네. 뭐 유례 없는 뭐 호황도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당시 2019년에 그 스멀스멀 퍼지던 아래 공포와 네. 지금의 침체에 대한 공포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2019년에 장단기 금리가 만약에 역전됐었다면 그것은 코로나19랑은 무관한 역전 현상입니다. 2019년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했었어요. 2번에 걸쳐서. 그때는 코로나19와 관계 없는 금리 인하였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정말 거대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었던 것이죠.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했으니까 경제 위기 맞습니다. V자형 경제 위기.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랑 제가 구분하십사 의견을 드린 것은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현상은 L자형이에요. 네. 경제 위기처럼 V자로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과 또 정상화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이상한 일이었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것을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는 국면인데 왜 또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할까라는 의문을 저는 오히려 제기하고 싶고요. 다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경제 위기 올 때마다 금리 인하가 있었다. 뭐 2008년에도 금리 인하 있었고 경제 위기 있었다. 2020년에도 경제 위기 왔었고 금리 인하 있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나 재역전되는 현상이 있을 때마다 경제 위기 왔었고 상당 부분 금리 인하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경제 위기 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기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왔어요. 네. 우산 준비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비 오면 우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산 준비하면 비 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경제 위기와 금리 인하가 같이 찾아오는 건 맞지만 당연히 같이 찾아오죠.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책이니까. 그러나 같이 찾아오는 건 맞지만 그것의 선후행 관계를 잘못 판단한 거예요. 경제 위기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던 것이지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재역전됐으니까 금리 인하 비컷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위기 온다라는 것은 이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선후행 관계를 잘못 규명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네. 좀 우리 한국 경제 최근 들어서 조금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그래도 수출이 좀 멱살 잡고 캐리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맞습니다. 수출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내수 회복은 예전부터 조금 더뎠는데 계속 이거 회복되는 흐름도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걱정되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5년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너무 진짜 훌륭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본다면요. 일단 지금 계속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실업률이 4.2에서 4.4%로 오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와 이제 경기 침체 신호네 시작됐네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떠날 겁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오진 않아. 다만 뭐 아마도 10월에 발표되는 11월에 발표되는 실업률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경기 침체로 강한 경기 침체로 진행되진 않아라고 가정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진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한국 경제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혹은 자산시장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전혀 달리 움직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얘가 먼저 돌고 그 다음 도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혹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자산 시장이 어렵다고 해석하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실물 경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이 경기 침체를 뭐라고 해석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역시 전문가들도 그것을 의미 부여하는 걸 달리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그냥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보고 1.9%로 1.9%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낮게 잡으시네. 네, 제가 그렇게 알기로는 지금 뭐 기재부라든지 뭐 다른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내년 성장률 한 2% 초반대 정도로 맞습니다.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낮다는 거니까. 낮게 보고 있습니다. 1.9%로 제시한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약 2%로 본다면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구간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인데 우리 근래 현대 경제사에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1980년 그리고 2008년, 1997, 8년 또 2020년 이렇게 4번, 그죠?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4번의 경제 위기 때의 성장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대부분 역성장이겠죠.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 이후 1980년에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그리고 2008년에는 0.8% 제로 성장했죠. 2020년에 마이너스 0.7% 역성장이에요. 대부분. 이때를 제외한 성장률 중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 23년입니다. 1.4%.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고요. 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을 현재로서는 2.4%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럼 2.4%는 호황이냐?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죠. 그 기저효과를 가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23년과 24년을 평균하면 됩니다. 그러면 1.4와 2.4를 평균하면 1.9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굳이 따지면 23년부터 25년까지 1.9%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해 나간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구간을 계속 오래 가져간다. 이런 흐름이니까 L자형 경기 침체 구간으로 여러분은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숫자와 체감과의 괴리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우리 계속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을 한동안 이제 네. 계속 기록할 것 같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10월에 또 금리 결정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인데 선제적으로 내려야 하는 상황인 걸까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내려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이 있는데 내려야 하는 이유들도 어쩌면 100가지, 내리면 안 되는 이유들도 어쩌면 100가지가 될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산업별로도 다른 거고 여건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주로 인하해야 될 이유를 보면 우리 한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내수 경기가 안 좋거든요. 외수 경기 중심으로 성장률이 나름 2.4% 나온 거지 내수 경제는 정말 아직도 23년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네. 두 번째, 한국은행 입장에서 판단할 때 부동산 PF 부실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어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한시름은 놓고 있는 상황, 그 정도로 판단하겠지만 이런 문제들도 보면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디플레이션 우려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부합해야 돼요. 네. 그게 목표 물가예요. 근데 2%를 웃돌면 안 되지만 밑돌아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2%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2020년까지 우리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이후 좀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들도 나타나긴 나타났었지만
다시 지금 금리 인하를 미뤘다가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중국 같은 나라도 이미 디플레이션 취약국으로 맞아요. IMF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경제도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 못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디플레이션에 다시 빠지게 될까 봐.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 인하를 미뤘다가는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지고요. 중국처럼 마치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졌을 때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고 중국은 계속 금리를 인하만 했어요. 20년부터 24년 동안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도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할 때조차 금리를 LPR을 계속 금리를 인하만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IMF는 인젝션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인젝션, 유동성, 리퀴디티 인젝션까지 했는데도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역시 부동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만큼 약이 없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과제는 국토교통부가 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거나 단기간 안에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정책들로 커버를 하라. 두 번째,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과 같은 금융 규제를 더 강하게 도입하거나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날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디테일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그들의 정책들로서 대응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대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뭐 10월부터라도 좀 선제적인 인하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제 말씀이고. 그래서요. 제가 네. 첨언을 잠깐 드린다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사실은 통화정책의 수장인데 네. 그 재정정책 관점에서의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걱정하는 발언도 하시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 재정 정책가 제대로 해라. 그래서 최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조 개혁이에요. 뭐 교육 정책도 바꾸라고. 교육 정책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대로 해야 되니 재정 정책가 좀 재정 정책답게 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일련의 이런 현상들을 해석해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려 하는데 우리 주식 시장 좀 잠깐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비컷 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인데 우리 주식 시장만 유독 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도 저평가 구간이니까 쌀 때 지금 많이 사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좀 주식 시장은 좀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걱정들이 많은데 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말 많죠. 그러니까 금리 하나만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리 하나만으로도 설명을 해낼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거시경제 여건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의 의견을 한 가지 드린다면 한국 주식은 주식 투자자를 3등분하면 개인, 기관,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개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안 하거나 매도한다면 어쨌든 그냥 쉽게 3분의 1씩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 주식을 뭐라고 평가할까? 상대적으로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국하고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의외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중국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죠. 그 편입을 위한 뭐 노력은 전 정부나 현 정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열외된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지금 디플레이션 현상, 과도한 부채 현상 이런 여러 가지 뭐 중진국 함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봉착해 있습니다. 또
한국 시장을 좀 이끄는 주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안 좋은 이슈들도 몇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나 뭐 혹은 뭐 그 밖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덜 영향을 받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 주식 투자 500만 원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부동산 시장으로 갑니까? 그런 전체 자금이 간다는 게 아니라 일부 자산가들은 주식 자금을 뭐 10억 이상, 20억 이상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주식장에서 아예 돈을 빼고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는 금리 인하라는 기대는 있지만 금리 인하의 여정에서 작용할 만한, 부작용을 줄 만한, 뒤틀리게 만들 만한 그런 위험 요소들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국채 보유 규모 축소, 미국의 금리 인하 여정에서 이런 일들이 더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엔퀘리 청산, 이런 일들이 더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공포, 이런 것들이 더 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는 9월에 했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3달 정도 갑니다. 그러면 10월에 발표되는 10월, 11월, 12월 동안에 발표되는 실업률은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4.2에서 예를 들어서 4.3, 4.2, 그리고 뭐 예를 들어 4.3, 4.4 올라갈 수 있습니다. 4.56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경기 침체 공포감이 들죠. 그게 금리 인하했다는 영향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죠. 이게 주식 자금을 빼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은행에 있던 자금을 금리 인하의 과정에서 자본시장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 중에 자본시장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가자 하는 돈의 이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탄력을 덜 받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미국의 변수에 따라서 우리의 수급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체력이 너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안타까운데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 반도체 겨울 보고서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또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AI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근데 연 만나는 기업이 한 300~400개 기업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지금 전략적 방향성이라든가 구조 개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체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 기업들 대부분이 그 경영 전략을 AI로 가져가고 있어요. 조직 개편 자체를 예를 들면 AI 전문가를 팀장으로 올리고 기존 경험 있던 분들을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어요. AI에 베팅을 하고 있군요. AI에 베팅을 하고 있고 AI에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물 경제적으로는 AI 산업 혹은 AI 반도체 산업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주가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버블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대 해석했나라고 하면서 버블이 일어나고 아니네 과소평가했나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워낙 지금 AI와 AI 반도체가 24년 한 해의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강한 거예요. 2차 전지나 전기차도 22년, 23년, 23년까지는 주도주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땐 강하게 오르다가 떨어질 땐 또 강하게 떨어지다가 유독 플럭추에이션이 강하거든요. 역시 지금 24년의 주도주가 뭔지를 판단해 보면 어쩌면 조정될 때 주도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나 경기 침체 공포나 엔캐리 공포일 때 더 많이 빠져요.
대신 공포감이 사라질 때 더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런 경향성도 여러분 감안하시고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저는 더 오히려 기회로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